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갑자기 교수님 내 머리가 하얘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낯선 길을 잘 찾아가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낯선 장소가 낯설게 느껴져서 내가 길을 못 찾겠다고 하면서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라고 합니다. 치매와 그 다음에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자면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에 접어들었고요. 보통 우리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후 2030년이 되면 140만 명이 넘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320만 명 정도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35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4분 중에 1분이 치매 환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치매 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치매라는 게 한자어로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어리석도다인데 대부분 노년기에 발생을 합니다. 물론 요즘엔 젊은 치매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0, 40대, 50대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우리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치매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오는데요. 고칠 수 있는 치매는 전체 치매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치매 진단이 내려지고 나면 돌아가시는 시간까지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비독립적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 말고도 가족에게, 나는 잊어버려서 오히려 고통은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밥 먹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하는 그러한 옷 입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24시간 100%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접어드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진료를 보는데 제 진료 앞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 것, 또는 내가 치매가 아닐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히려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현재 깜빡깜빡 있는 건망증이라든지 성격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퇴행성 원인으로 인해서 오는 치매 증상인지를 확인을 해보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진단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지면 고칠 수 있는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무한한 그러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치매 진단을 45살에 받으셨어요. 한참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부모로서 학자금을 대고 학원비를 대야 되는데 환자분은 일상생활 못 하시니까 부인은 돈을 벌지 않고 급속도로 환자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고, 결국은 남편은 시설로 가시고 부인은 청소로 하시게 되는, 본인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가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치매가 가장 두려워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건 60세 이상에서 발병하는 그러한 병이라고만 알고 있지,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게 과연 정말 뇌에 이상이 있는 치매냐? 이렇게는 생각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단도 늦어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정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KDSQ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지인데요. 저희가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 저희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문지로 자세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매우 드물게는 1점, 매우 자주는 2점이라고 하고 나에 해당되는 항목이 6점 이상이면 반드시 치매 전문의 선생님한테 찾아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아주 신뢰도 높은 검사입니다. 4점 이상만 되더라도 사실은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 걸로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다, 오늘 할 일을 잘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본인이 길을 갈 때 길을 좀 헤매게 된다, 뭐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4개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치매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셔서 내가 정말로 걱정하는 치매 초기 증세가 아닐까 한 번쯤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즉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알츠하이머 박사가 발견한 어떠한 특별한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인데 정상적으로도 우리 뇌에서 다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게 과도하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게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세포의 특정 부위를 파괴시킵니다. 전두엽 쪽에 파괴가 되면 기억을 못하다가 사람 성격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 뇌에 있는 더듬이 같은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요. 거기가 파괴가 되면 갑자기 길을 헤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악화가 되면 환자가 자기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흔한 치매가 저희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이 되면서 식습관이 서구화됐어요. 그러면서 늘어난 게 대장암,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질환 3가지입니다. 근데 심장이 안 좋거나 뇌혈관이 안 좋으면 2차적으로 뇌세포가 파괴가 되는데 뇌혈관이 굉장히 양쪽으로 쫙 뻗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뇌혈관에 해당되는 뇌 부위가 시공간 능력을 담당하는 그 부위의 뇌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멀쩡하다가 길을 막 헤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주로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뇌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측두엽이라는 곳에서 이 단백질이 쌓여서 천천히 측두엽,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천천히 지속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여쭤보면 환자분 언제부터 또는 보호자분 언제부터 환자분이 이렇게 기억이 깜빡깜빡했어요 이러면 글쎄요 한 2, 3년 전부터인가 정확한 시점을 얘기를 못 하는데 혈관성 치매는 딱 이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갑자기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자, 3번째로 흔한 게 로이제 치매인데요.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그게 어디에 주로 쌓이냐 하면 측두엽과 후두엽이라는 곳에 쌓입니다. 측두엽과 후두엽이 하는 곳이 뭐냐면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사물의 색깔이나 모양을 인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고양이, 동물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벽을 보면서 거미 내려온다 막 이래요. 옷걸이 보면서 저승사자 서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나의 부인,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귀신 본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치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상당히 흔하고요. 전체 치매의 한 2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라는 게 있는데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때문에 지금 데미무어가 막 알아보지도 못하고 언어도 못하고, 근데 이 마지막 브루스 윌리스가 출연했던 영화를 보면 그분이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두축두엽 치매는 주로 젊은 치매 50대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즉 전두엽과 축두엽이 없어지는 치매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나 계산 같은 건 굉장히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의 돈을 막 훔친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이 된다든지 브루스 윌리스처럼 갑자기 언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치매를 우리가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하고요. 앞선 3가지 치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조 증상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갑자기 교수님 내 머리가 하얘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오는데 저는 이제 처음 온 장소지만 지도 앱을 보고 지하철 버스 타고 잘 왔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갑자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왕십리에 있으니까 왕십리 오거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차분하게 있어서 그 낯선 길을 잘 찾아가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지하철 환승이라든지 낯선 장소가 낯설게 느껴져서 내가 길을 못 찾겠다고 하면서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자기 성격이 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얌전하셨던 분은 굉장히 활발하게 변하시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활발하셨던 분은 갑자기 침울해지십니다. 얼마 전에도 한 환자분이 저한테 내원하셨는데 그분이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고 친구분들하고 잘 놀고 어떤 모임에 어떤 리더가 돼가지고 놀러도 자주 가고 그랬던 분이 1, 2년 전부터 코로나랑 시기가 겹쳐서 가족들은 전혀 치매라고 생각도 못 하셨던 거예요. 침울하게 가만히 앉아있고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하시고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호소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치매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전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체크했던 KDSQ라는 자가 설문지를 일단은 기다리시면서 보통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 선별 검사라고 해서 인지기능 검사를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외래로 들어오시면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보호자와 같이 병력 청취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성 치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치매될 가능성이 훨씬 다른 분보다 높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러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의사만이 검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어떠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검사를 해서 환자분이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치매 증상이 있는지, 왜 병적인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그 다음에 성인 IQ 테스트 같은 굉장히 복잡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라면 저희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파킨슨 병과 같이 있는 치매 또는 전두축두엽 치매라든지 루이체 치매라든지 드물면서도 굉장히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핵의학 검사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떠한 병에 의한 치매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부가 있죠. 환자분들은 한 20% 정도는 거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에 거부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승화시키는 4단계의 심리 단계를 겪게 됩니다.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거부하고 싶죠. 왜냐하면 내 뇌가 깨끗하기를 바라는데 찍어봤더니 아밀로이드가 왕창 쌓여있고, 찍어봤더니 뇌세포가 많이 죽어있고 뇌에 혈관이 막 막혀있다 이러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MRI나 뇌혈관 같은 걸 자주 찍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하지만 이러한 거부하는 환자분들도 초기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 보호자분한테 너무 억지로 환자분을 강요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치료가 잘 되려면, 그리고 경과가 좋으려면 환자와 의사 간에 라뽀라고 해서 신뢰관계가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은 시간을 좀 드립니다. 여유를. 그리고 약물적 치료가 중요하지만 치매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비약물적 치료예요. 한 70% 정도는 정서적인 지지거든요. 의료진이나 가족들로부터.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심리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는 조금 시간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참 어려워요. 나를 보호해주던 존재,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호해야 될 상대가 됐다고 하면 보호자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가족들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면 내 가족을 좀 버리는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그러한 각 단계에 맞는 나라의 시설을 이용을 하셔야 환자분들의 진행 정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변 시스템을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병을 받아들여야 당사자도 병을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내 배우자를 존중해 주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다운 삶을 이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게 치료의 목표이기도 한데, 보호자분들께서 엄마, 아버지, 가족을 가장 인간다운 상태로 이끌어가게끔 나는 이 환자한테, 내 가족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오하는 순간 뇌가 변한다라는 게 이 책에 있는데요. 정말 너무 놀랍게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실제로 달리기 전에 가장 뭘 하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금메달 따는 순간에 100m 선수라고 했을 때 뇌를 100m를 9초 8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뇌는 정말로 달리지 않았는데 뇌 부위가 fMRI라는 걸 찍어보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병을 바라보는 인식을 긍정적으로만 바꿔도 뇌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기절하려고 하는 뇌세포가 다시 생존도 하고 주변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은 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요소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닥터 스노우덴이라고 해서 수녀 연구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노트르담 수녀원의 어떠한 수녀분들한테 뇌를 기증받아가지고 뇌 부검을 다 한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베네딕트 수녀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활발하시고 대학 교수로서 일도 잘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의 뇌를 딱 열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이 완전 온 뇌에 다 퍼져 있고 뇌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일상생활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다른 수녀님은 돌아가실 때 완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뇌는 막상 부검해 봤더니 정상 뇌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나를 치매로 갈 수도 있고 정상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됐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1984년도에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알츠하이머 병성 치매부터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첫 번째 개발됐던 건 에듀헬름이라고 하는 약인데 그게 먼저 2020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좀 많았어요. 뇌부종이 있다든지 뇌출혈이 있다든지 그리고 환자가 그다지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항아밀로이드 그러한 면역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레카네맙, 도나네맙 그런 게 개발이 됐습니다. 현재 승인이 된 거는 레카네맙이라는 약이고요. 상품명은 레켐비입니다. 이 레켐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초기에 투여를 했을 때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26% 4분의 1 정도를 다운시켰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본, 중국이 승인이 되는 바람에 이게 너무 전 세계에서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저희가 레켐비라고 해서 식약처 승인이 되기 전에 한 7년, 6년 정도 임상실험을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상실험을 먼저 참여하셨던 용감한 알츠하이머 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치매가 안 생긴 거예요.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분들은 다 초록이 치매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분들이 만약 깜빡깜빡한 그러한 건망증을 젊다고 해서 간과하고 그냥 뒀으면 지금은 아마 젊은 치매 환자분은 7년에서 10년이면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사망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약이 시판되기 전에 미리 투여를 받아서 지금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이러한 약들은 초기에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면 끝까지 치매가 안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초기에 우리가 발견해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아마 곧 완치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종류의 치매, 즉 전두축두엽 치매라든지 로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증상 조절에 한해 있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류에 따라서 조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력인데요. 4촌 이내에 한 명이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내가 치매가 걸릴 경우에는 2배에서 4배.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친족 중에 2명이 치매라고 하면 내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22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게는.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인병이 있는 사람, 고혈압, 고지혈증,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사람, 반복적으로 두부 외상이 있는 사람도 치매가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년기에 굉장히 복부 비만이 많은 분, 그런 분도 이제 치매에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에서만 가만히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치매에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게 잘 먹는 거. 견과류, 등푸른 생선, 충분한 야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고기 먹지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60g 정도의 단백질은 우리가 꼭 섭취를 해야 되니까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잘 자라. 스마트폰 보시면서 주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블루라이트,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오게 되는 깊은 수면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치매에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잘 자는 나만의 습관을 체득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잘 움직여야 되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운동을 1시간 반 이상 하려고 꼭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냥 들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손바닥,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아마 뇌가 약간 깨는 듯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항상 왼손이 이기게끔 그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딱 한다든지 그러한 손을 이용한 운동.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좋고요. 계단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머리 둘레가 클수록,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두꺼울수록 치매가 덜 걸린다라는 건 너무 완전히 정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다리살이 쫙 빠지세요. 근육이 지방세포로 바뀌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계단만 2칸만 올라도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치매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자를 사 드셔도 뒤에 영양 성분 한번 보시면 그 염분 섭취량이 거의 한 4-5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카페인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러한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같은 그러한 정크푸드를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순수 당, 그 다음에 순수 소금, 순수한 기름, 삼겹살 이런 포화지방산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화지방산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의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니까 포화지방산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소화되기 쉬운 불포화지방산,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오메가3, 오메가6가 많은 등푸른 생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다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잠깐 밝혔는데 16시간 금식, 8시간 섭식,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 16시간 금식하는 동안 우리 몸에 케톤이라는 게 지방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케톤 바디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케톤 바디가 엄청나게 뇌 건강에, 뇌신경세포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년간 이제 환자를 보면서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에도 제가 말씀을 다 적어놨는데요. 반드시 뇌는 각오하는 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나를 움직이시고 나의 뇌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매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는 멀쩡하게 걸었던 분이 갑자기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나이 50대에 일상생활 당연히 못하게 되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세요. 24시간 안에 좋아지는 경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이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각한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뇌졸중이 이제 뇌경색, 뇌출혈로 나누어지거든요.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러면 어저께는 멀쩡하게 걸었던 분이 갑자기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치매 증상이 와서 일상생활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그 신경세포는 잘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졸도한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게는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색성 뇌졸중이 있어요. 뇌출혈이라는 건 뭐냐면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뇌혈관 동맥류가 터지면서 뇌출혈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색성 뇌졸중은 동맥경화, 혈관 안에가 좁아져서 결과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쪽 뒷부분에 있는 뇌세포가 죽는 게 경색성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뇌출혈, 뇌경색을 모두 다 뇌졸중이라고 하고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치료법은 완전히 틀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시니까. 골든타임이란 게 결국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특히나 우리는 쓰러지시게 되면 뇌졸중인지 잘 모르시고 손가락을 딴다든지 쑥뜸 같은 거 뜨다가 늦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의식이 저하되는 뇌졸중도 있는데, 특히 언제 많이 오냐면 술 되게 과음하시고 혈류가 이게 느려지면서 뇌관이라는 곳을 막으면 사람이 사지마비가 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러면서 발견이 되게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당직을 서고 있어가지고 뇌졸중 환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봤던 환자분이세요. 그 환자는 왼쪽 팔다리가 잘 안 움직여졌는데 이분이 약주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이분이 술이 취한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댔더니 왼쪽 팔다리가 전혀 안 움직여지고, 왼쪽이 안 움직여지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환자가. 그래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술을 드신 상태로 뇌혈관이 막혔고, 그분은 원인은 술을 왜 못 먹게 하냐면 술을 많이 먹으면 심장이 부으면서 심부전증이 와요.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피를 짜줘야 되는데 제대로 짜지 못하니까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그 안에 혈전이 가득 차면서 뇌혈관을 급성으로 막은 거예요. 이분이 3시간 안에 왔었으면 그 혈전을 끄집어내고 이분은 건강해 하셨을 텐데 3시간을 놓쳐서 8시간, 9시간 지나서 발견이 돼서 오니까 이미 뇌세포는 다 죽었죠. 나이 50대에 일상생활 당연히 못하게 되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분이 뇌경색이 굉장히 크게 왔었으니까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부어서 뇌감압술까지 들어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예는 너무 많아서 결국은 뇌감압술까지 들어가게 되는 환자분은 손상 부위가 커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뇌세포가 많이 없어서 이러한 재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구 장애가 돼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로 입원하게 되신 분도 되게 많아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심하라, 그리고 골든타임 지켜라,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상은 부위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 영역, 그러니까 팔다리를 움직이는 뇌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들려고 해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뇌 영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뇌졸중이 오면 팔다리는 멀쩡한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걸으실 때 힘만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땅으로 밟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원시 느낌을 가지고 잘 설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건데 통증을 못 느끼셔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로는 언어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언어를 느끼는 뇌 영역이 주로 왼쪽인데요. 왼쪽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앞쪽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말을 못 하시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뒤쪽 부위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본인은 귀로는 다 들려요. 근데 전혀 언어 이해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는 게 마치 눈이 보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뇌가 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 정보를 뇌에서 해석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 뇌 부위가 거기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면 눈을 뜨고도 아예 시각장애인이 돼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내장에 의해서 안 보이게 되면 수술하면 눈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뇌졸중에 의한 시야장애는 중심성 시야장애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뜬 상태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방금 전에 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성인병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그러한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혈관이 살아나는데 이러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같은 걸 조절하지 못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혈관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혈류가 안 가거나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거의 1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력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유전적 뇌졸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몇 살에 뇌졸중이 왔는지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이대가 되면 나도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5년 안에 재발될 가능성이 100%고요. 열심히 위험 관리를 하고 약을 복용을 하면 재발률은
8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재발률이 한 20% 미만이에요. 뇌졸중 사이즈가 작으면 다 회복이 되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마치 환자분은 나의 뇌세포가 다시 소생해서 정상이 된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죽은 뇌세포는 죽었어요. 어떻게 정상 생활을 하시냐면 잠자고 있던 뇌세포가 시냅스를 이용을 해서 뇌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 같은 거 안 드시게 되면 거의 5년 내에 재발률이 100%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뇌경색으로 뇌졸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발이 100%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가 딱 포함해서 반쪽에 힘이 빠질 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보다는 한쪽만 힘이 빠질 때, 그게 첫 번째 사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눈을 다 떴을 때도 한쪽이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렇게도 안 보일 때, 시야 장애가 나타날 때. 세 번째로는 안면신경 마비라고 해서 얼굴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증이 있는데 이마 주름까지 다 안 지어지고 더 심하게 얼굴이 돌아가면 보통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뇌졸중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증은 입꼬리만 잘 안 올라갑니다. 말할 때만 입이 돌아가요. 그리고 발음장애랑 같이 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응급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갑자기 균형이 안 잡히시는 거예요. 많이 어지럽지 않은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팔다리 힘 빠진 것도 아닌데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막 한쪽으로 걸음이 쏠리면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인은 뭐냐 하면 아주 심한 두통. 나 원래 건강했어. 머리 아프지 않았는데 내 생애에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에 초응급으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미니 뇌졸중은 내가 임상적으로는 뇌는 운동하는 부분, 감각 부분, 눈을 보는 부분 다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위는 뭔가는 자기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밖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뇌 부위가 많습니다. 기능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부분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는 죽었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증상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워요. 혈관은 이미 병 들어가는데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훨씬 나중에 큰 증상으로 오게 되거든요. 심각한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사인이 그냥 계속 지속이 되면 당연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 5분, 10분 유지되다가 금방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24시간 안에 좋아지는 경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환자분이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다 한마디로 미니 뇌졸중이고 아주 큰 뇌졸중이 오기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패스트라고 하는데요.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응급실을 빨리 가야 되느냐? 제가 조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 봐요. 먼저 입가의 주름을 이 하고 지어 보시는 거예요. 양쪽 입가 주름이 동일하게 지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 비대칭이다. 그러면 응급실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내서 10초 동안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양손을 꽉 쥐었는데 아귀 힘이 한쪽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을 해보는데요. 저같이 한번 발음 따라해 보실까요? 커, 터, 퍼, 러 이렇게 4가지 발음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마 발음 같이 따라해 보시면 커는 혀가 연국에, 그 다음에 터는 경국에 닿고요. 퍼는 입술을 이용한 그러한 발음이고 러는 혀를 이용한 발음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발음이 어눌하게 나온다. 그게 잘 안 되면 바로 응급실에 가라. 타임, 시간, 3시간 이내에 가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모델처럼 일자로 걸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걸음을 걸으시는 동안 양쪽으로 균형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응급실에 바로 가셔야 되는 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가장 뭐냐 하면 무분별하게 손 따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뇌졸중이 오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혈전 용해제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때 피를 내게 되면 이게 피가 안 멈춰요. 그러면서 피도 안 그래도 모자른데 피가 실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환자 얼굴에다 물 뿌리는 장면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잘못하면 입에 들어간 물이 폐렴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기도로 넘어가면. 그러면 굉장히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 그냥 막 주무르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의심이 되면 반드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119 전화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뇌졸중이 오게 되면 급성으로 혈관을 출혈을 막거나 아니면 막힌 혈관을 뚫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들이 권역별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병원을 주장하실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각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시간 안에 가실 수 있게 119 전화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렇게 누워 있으시면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짝 옆으로 사람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환자가 이렇게 쓰러지시게 된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가능하면 그분의 팔다리가 다른 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으로 약간 자기 겉옷이나 이런 걸로 약간 덮어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빨리 찍는 거는 뇌 CT입니다. CT를 보면 바로 출혈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CT에서 봐서 출혈이면 바로 신경외과로 연락이 됩니다. 그럼 신경외과에서 딱 보고 고혈압성 뇌출혈인지 아니면 혈관 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인지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CT를 찍고요. 그 다음에 CT에서 뇌출혈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3시간 이내에 왔다고 하면 혈관을 봅니다. 뇌혈관 CT를 찍거나 뇌혈관 MRI를 찍고요. 그걸 가지고 빨리 뚫을 수 있는 혈관 부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혈관에 따라서는 막힌 지 얼마 안 되고 뇌세포가 많이 죽지 않았다는 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혈관 중재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조직이 돼서 바로 들어가서 이 넓적다리에다가 보통 작은 구멍을 뚫어서 뇌혈관까지 쭉 올라가서 그 혈관이 막힌 부분을 급성으로 뚫게 돼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흡연을 꼽고 싶습니다. 정신을 깨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결국 뇌혈관이 수축되면서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는데 약 안 드시는 거. 우리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약을 한번 먹기 시작을 하면 그 약을 평생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복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쁜 음식 드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뇌졸중이 오는 음식들이 따로 있거든요. 포화지방산 많이 있거나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뇌졸중 오는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육식을 좋아하세요.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투병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서도 저한테 막 괴로우시대요. 너무 삼겹살 이런 거 드시고 싶어서. 근데 그 음식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혈관이에요. 가만히 오래 앉아 있으면 피가 정체되면서 혈전을 형성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붓죠. 그게 혈액이 저류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젊다고 안 하시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은 건강검진 잘 안 하는 분들이 뇌졸중이 많이 오세요. 우리가 건강검진이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하는데 이 건강검진 항목은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항목만 체크하게끔 나라에서 정해준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 건강검진만 받으셔도 뇌졸중 발생률을 확 줄일 수 있는데 바쁘다고 젊다고 별로 관심 없어서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드시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있을 땐 반드시 조절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나이대별로 조금 권유되는 건강검진의 항목이 다른데 경동맥 초음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조금 해보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해서 뇌의
혈관의 상수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동맥 부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결국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거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 항목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를 보면 맥박이 폭폭 튀어요. 근데 이 맥박을 24시간 체크하는 그러한 24시간 홀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앉아 있는데 가슴이 철렁한다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뛰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심장 부정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해보면 심장 부정맥에 의한 색전성 뇌경색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많이 걸리는 환자분 중에 코골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폐쇄성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장병 뇌졸중의 굉장한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내가 코골이가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통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야채는 얼마나 드셔야 되냐면 이만한 접시 있잖아요. 이만한 접시에 5접시 정도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우리 섬유소와 그 다음에 비타민 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야채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야채를 드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비타민 B, C, D, E를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인데요. 약간 적정 온도, 미직지근한 물 하루에 6컵, 1리터 정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5리터. 왜냐하면 피의 성분은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우리가 탈수가 되면 또 뇌졸중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양의 물 드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인데 자, 크기가 큰 생선이 좋을까요? 크기가 작은 생선이 좋을까요? 크기가 큰 생선이 사실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가 많은 DHEA, EPA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크기가 큰 생선 안에는 그만큼 중금속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꽁치나 고등어 같은 작은 양의 생선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좋은 채소나 야채는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적색, 녹색, 노란색. 왜냐하면 그 안에 아주 화려한 색의 채소를 드시면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한마디로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뇌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의 산화성 손상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소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또 좋고요. 아, 나는 기름을 안 먹을 수 없다. 어떤 기름이 좋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서양 올리브유, 우리나라 들기름입니다. 이러한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기름 종류가 있는데요.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그 다음에 들기름. 들기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은 하루에 큰 어른 숟가락 정도로 1스푼 정도가 우리가 그냥 드셔도 되는 한마디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혈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사실은 오메가3를 그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결국 근거 기반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오메가3의 양은 얼마냐 하면 하루에 1000에서 2000mg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냥 상품은 375mg 정도가 제일 많아요. 한 알에. 그러니까 너무 적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메가3 4알씩 막 이렇게 드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의사 처방으로는 1000mg짜리 오메가3를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방받아서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몸에 많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서 이 호모시스테인 혈증을 낮추는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B1, 티아민, 그 다음에 비타민 B6, 니아신 이러한 것들이 혈관의 혈류를 되게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뇌로 가는 손상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나의 뇌혈관을 확인을 하면 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절대 오지 않는데 간과하는 게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젊었을 때도 올 수 있거든요. 젊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나의 뇌혈관 질환을 위한 건강 습관과 함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필요한 추가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습관이 혹시 나의 뇌혈관을 좀먹고 있는 건강을 좀먹고 있는 그러한 나쁜 습관이 아닌지 꼭 자기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내 뇌혈관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그러한 상담 습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